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쉽게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 옆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류종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류종열 선생님이신데 저희에게 정말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두꺼운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려야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약 15,000명이나 부족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 너무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뭐 응급실 뺑뺑이. 예. 그래서 응급실을 돌다가 사망하더라.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사태. 예. 결국은 이 필수 의료과에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문제이고 또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치료받더라. 이게 네, 우리 이 심각한 이 의료 문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의사를 늘리면 이 모든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뭐가 예. 제일 문제다라고 느끼는지 한 핵심 한 3-4가지 정도만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마 3가지로 추격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정부가 그 OECD 자료를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네. 의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그런 식으로 내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의사의 부족하다는 그 추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추계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그 수요, 네. 공급량을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의사가 부족한지를 추계하는데 네. 그 추계의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 의료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방향이 맞느냐는 거죠. 네. 그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마지막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재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통계나 이런 자료, 분석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이만큼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예.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예, 예. 과연 이렇게 공급만 늘렸을 때 이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그렇죠. 결국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이 의료 수요를 더 폭발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건보 재정의 파탄까지 가져오는 어떤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예, 예. 저는 그게 이게 가장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어떤 병원별 의사 또 교수 다 틀리고, 각 어떤 직군별로 뭔가 이해관계가 다 예, 틀린데, 너무나 성급하게, 마치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적폐청산을 보는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키죠. 뭐 의료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여기에 어떤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막 밀어붙이고 어떤 의사들을 글쎄요 거의 때려잡는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은 좀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청산을 보는 기분이라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OECD 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는 적게 나오는데 의사 수가 적은 게 우리나라 필요한 의사 수가 부족한 걸 의미하는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볼까요? 예, 의사 수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부족한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의 그 의료 현황을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그 의료 현황입니다,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나옵니다. 자, 왼쪽부터 한국, 일본, 미국이 나오는데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56명, 그다음 일본이 2.65명, 미국이 2.59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3개국이 다 비슷하죠. 네네. 그런데 OECD 평균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3.7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일본, 미국이 건강 지표는 최고로 좋아요. 다른 그렇죠. OECD 국가들보다는.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 일본, 미국이 훨씬 의료 환경이 수준 높은 나라라고 예. 다 평가를 하죠. 여기 미국 옆에 영국이 있는데 영국이 1000명당 의사 수가 3.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도 영국 하면은 진짜 제일 의사 만나기 어려운 나라, 치료받기 어려운 예. 나라, 뭐 1년씩 대기하는 게 수두룩한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제 건강지표를 보시면은 네.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대 수명도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높고요. 네.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사망률도 네.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저희들이 한 142명이 되고요. 네. OECD 평균은 240명인데 거의 한 100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번 이 자료도 볼까요? 자, 보시면 치료 가능한 질환인데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쭉 나오는데, 오른쪽 쭉 보시면 맨 위에서 네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료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뭐 보시면 일본이 나오고 영국 나오고 뭐 미국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미래 세대 가장 장수하는 나라, 우리나라 1등이네요, 거의. 예, 미래 수명이죠. 예, 그러니까 예. 미래 수명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의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이런 결과겠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의사 수와 수술 대기 시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2.5명으로 나와 있죠. 1000명당 2.5명이 의사가 있다는 네, 것이고요. 이 아까 빨간색. 저희는 2.56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빨간색은 이제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표시한 거고요. 네. 밑에 거는 뭐냐면은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네네네. 시간. 우리나라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네, 거의 너무- 당일에 가서 네.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진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거는 검진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거의 대기 시간이 없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은 이건 뭐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6개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나오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수술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죠. 네, 거의 대기를 대기 안 시간이 하고 없다는 거죠. 바로 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만큼 다른-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네요. 예. 다른 뭐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린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로만 봐도 저게 의사가 부족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2.6명 정도 되는데 네. 스웨덴은 지금 일반의 진료요. 전문의도 아닙니다. 일반의 진료를 7일 내에 네. 전문의 진료를 90일 내에 가는 거를 정책의 목표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받을 수 있죠. 저희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의도 당일날 바로 저희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저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가지고 배제를 시켜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지금 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정도로 지금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완전히 천양지 차이죠. 네. 이게 이제 단적으로
의사 수가, 그냥 천명당 의사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의료 환경이 좋고 진료를 잘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글쎄 OECD 뭐 1000명당 의사 수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2.56명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적다. 그래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느냐? 여러분 몇 개 그래프만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보실까요? 자, 전체 의사 수와 외래 환자 수 추이를 쭉 보시면 환자 수가 오히려 줄었죠. 뭐 이건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자꾸 의사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의대 정원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의대 정원이 2006년도에 줄어가지고 증가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사 수가 줄었느냐 아니면 계속 늘어왔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늘어왔고요. 네. 물론 이제 증가율은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한 2,000명대로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의사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의사 증가 수를 한번 보시면 2003년도에 58,000명에서 2021년에 107,000명까지 저렇게 쭉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느니까 당연히 의사당 외래 환자 수는 줄어들었겠죠. 2003년에 8,750명인데 2021년 5,964명. 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다. 네, 의사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왼쪽에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15세 미만 소아가 350만 명 감소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의사 수는 2,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의사가 3,375명이었는데 현재 6,222명. 그래서 환자는 줄었으나 오히려 네, 소아과 전문의는 더 늘었다. 그렇죠. 이제 소아 인구가 2000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40%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반면에 이제 소아과 전문의는 배가 늘었어요. 네. 근데 2000년도에 소아과 오픈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거꾸로 반대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건 차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한번 뭐 다른 과도 한번 보시면 자, 표를 보시니까 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뭐 전부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노인 인구와 관련 있는 이런 과들이죠. 자, 보니까 고령 인구 증가율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 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네. 이제 15세 미만을 저희들이 소아로 보는데 소아 인구는 지금 보시면 2000년도에 약 한 1,000만 정도 됐죠. 그게 네. 뭐 80만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400만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죠. 반면에 지금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 2000년도에 3,300명 정도 됐는데 네네. 지금 6,300명 정도 되죠? 6,200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아과 의사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네.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을 많이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소아과에 대한 의료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쓰면 쓸수록 네.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과 전문의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아과를 개원을 하더라도 소아 인구가 줄다 보니까 동네 소아과도 안 되죠, 당연히. 환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쪽 또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는 소아과 전문의는 늘었으나 그렇죠. 현장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왜 의사들이 가지 않는지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개의 통계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사 수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인구는 줄었지만 그 사이에도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자, 보시니까 우리 인구가 전체 인구 수는 약 4.6% 증가했는데 자,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했고 총 전문의 수는 40.8%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로 네, 전문의와 이런 의사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의사는 부족하다. 그리고 의사가 마치 줄었다. 그래서 의사가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서 의사들을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예. 뭔가 이런 주장과 지금 현실을 네, 보여주는 네, 예. 통계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의사수 글쎄 OECD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56명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숫자만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의사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의 특징은 어떠냐? 네, 이렇습니다.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뉴스위크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호스피럴 순위, 베스트 100 이렇게 뽑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 아주 임상 분야별로 탑 10 안에 드는 과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갈 수 있고 또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 병원 이용하시고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비용을 아마 내시는 경우가 많죠. 진료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건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그래프 몇 개만 보실까요? 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건수를 보시면 2017년 기준인데 자, 한국이 1년에 17회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자, OECD 평균이 6.8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3배 가까이 더 쉽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죠.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이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건보 재정의 고갈을 만드는 이런 측면도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그래프 보시면 싸다라고 했죠. 진료비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자, OECD 평균이 빨간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훨씬 오른쪽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진료비 단가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OECD 평균은 72, 한국은 48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역시나 아까 보셨던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의사 그리고 수술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구당 병원 수가 인구당 의사 수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OECD 부동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당 우리나라 병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병상 수 역시나 OECD 2위를 랭크했습니다.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 수에서도 네, 면적을 비교하면은 3위.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의사 실력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전문의 비율이 73%, OECD 평균이 65%니까 그만큼 훌륭한 의사들, 전문의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의료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 점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죠. 의료 후진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낮은 진료비에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희생이 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좀 다른 물론 뭐 네. 의사분들만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전체 네. 의료진들의 그 수고가 따랐겠지만 네. 그 중심에는 의사들이 네. 있었겠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 뭐 보건 의료 체계를 워낙에 잘 닦아놨고 예. 훌륭한 제도 위에서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또 건보 재정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지금까지는 앞으로가 좀 문제일 네. 거라 보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네, 한번 건보 재정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우리는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의료 환경 속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주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의사가 부족하다, 예. 의사를 늘려야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아닌데 예.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2035년이 되면 15,000명이 부족하다. 저는 대체 이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저도 뭘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정원한다는 근거로 삼았던 이제 네. 보고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나온 보고서, 홍윤철 교수님이 아마 조사를 했던 보고서를 알고 있는데 네. 그 보고서 하나 하고 KDI에서 이제 조사했던 보고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2,000명 정원을 결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그 조사 보고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물론 지금 앞에 이야기한 두 보고서는 공개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보사의 연구 조사 보고서는 네. 사실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보사연이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예. 네. 거기 조사 보고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조사 보고서가 지금 그 일부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예, 이제 추계 자체를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어떤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전제를 두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추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이제 그 전제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의 평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네,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2035년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부족한 의사 수는 필요 의사 수 빼기 활동 의사 수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의사 업무 총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네.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으로 나눈 겁니다. 필요 의사 수는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위에 전체 의사 업무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의료 수요량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은 뭐냐면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분자에 있는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사인 추계를 했냐면은 2019년도 의사 1인당 평균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네.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의사의 소화 업무량은 매년 3.2%씩 증가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사연 추계는 향후 추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2035년까지는 1인당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업무량을 딱 고정을 시켜놨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체 의사 업무량은 네. 3.37% 정도를 매년 증가하는 걸로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인당 의사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은 네. 그냥 증가율 제로로 잡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저희들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AI가 발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질 직군으로 제1로 꼽았던 게 사실 의사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AI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게 되면은 의사가 대신에 이는 AI들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할 일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뭐냐면 의료기기의 발달, 신약의 발달, 뭐 로봇 수술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기기들이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양이 확대가 되겠죠, 당연히요. 네. 과거 아까 제가 3.2% 증가했다 그랬죠. 네네. 그런데 오히려 향후에는 3.2%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네. 증가율을 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3.2%만 증가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2035년도에 의사가 오히려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남는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가 부족한지 남는지가 차이가 엄청 크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양을 2019년 기준으로 계속 묶어놔야 되느냐는 거죠. 그 묶어놓은 그 전제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에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2035년이 되면은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의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 텐데 그만큼 의사는 15,000명이나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추계 자체, 그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도 잘못 나온 숫자다. 결국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잘못하면 그런 추계가 잘못 나오는 거 있고요. 아까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잘못 제가 전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추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려를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인구 추계입니다. 네. 인구 추계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지금 저희들 그 출산율이 얼마 정도 나오죠? 0.65죠. 네. 근데 이제 인구 추계는 뭐냐면 고위를 한 게 1.12명인가? 1.12고, 그 다음 중위가 1.03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중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인구가 주는 걸로 잡아놨는데, 지금 학교 출산율이 0.65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놓은 인구 추계보다는 훨씬 더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인구 추계에서도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기죠. 네.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의사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 자체도 네. 2019년도에 고정시켜 놨다는 문제. 네. 그 두 가지 요소들만 반영을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15,000명, 25,000명, 2035년도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더라도 아까 보셨지만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지금 여러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의사가 늘어왔고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뭐 필수과, 뭐 소아과만 하더라도 전문의는 늘어왔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15,000명이 부족하다 이 숫자도 뭔가 추계, 계산이 잘못된 이런 숫자로 보여지는데 자, 이 출발 자체, 뭔가 원인, 진단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방도 좀 다르죠. 지금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밀어붙이는 이 의료개혁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좀 심각한 뭔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뭐 2,000명, 지금 뭐 학교 측에서는 3,000명 이상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뭐 부족한 필수과 의사도 충원이 될 것이고 고령화로 인한 어떤 수요도 해결할 수 있고 전공의들 굉장히 80시간 일하면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이것도 해결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각각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개혁 문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는데
먼저 자, 정부는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아까 2035년이 되면은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정부가 계산을 했죠. 자, 보건복지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 고령화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30%에 이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령화율 30%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노인 인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령화가 30%가 되는 시점이 2035년인데, 자, 이때가 되면은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해서 이 의사수, 부족한 의사를 채워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만큼 부족해서 채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건 부분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이야기가 맞는 측면에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령화율에 따라 가지고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냐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료 횟수도 많아지고 그렇겠죠. 재원 일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네네.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5세 단위로 1.3배씩 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늘겠죠. 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고령화율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고령 인구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인구가 앞으로는 감소할 거기 때문에 고령화율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고령 인구는 2050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고령 인구가 떨어지면은 따라서 의료 수요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예, 볼까요? 자, 이 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추계를 한번 보시면 그 1번 65세 이상 인구, 이게 이제 노령 인구죠. 인구가 지금 보시면 2022년에 898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쭉 그렇게까지 늘다가 2050년 되면 1,959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때 고령화율이 한 42.7%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60년 되면 1952만 명, 그 다음에 2072년 되면은 1828만 명으로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니까 2050년 되면은 이 65세 이상 인구도 결국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2050년 이후로는 이 노령 인구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줄어들죠. 그만큼 수요도 고령 인구에 대한 네, 의료 수요도 줄게 되는 꺾일 거죠. 것이다. 예. 그 밑에 보시면 당연히 뭐 2050년이 지나가도 이 고령화율은 계속 높아지겠으나 높아집니다. 예. 뭐 절대적인 이 인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령 인구 수도 감소해서 그 수요는 예, 노령 인구가 감소하기는 하지만은 네. 저희들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총 인구도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하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고령화율도 그 이후로도 높아지긴 합니다. 네. 근데 고령화율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고령 인구의 의료 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거꾸로 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50년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령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꺾이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0명을 증원하는 그걸 왜 우려하냐면은 2050년 되면은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원을 2,000명 해놓으면은 네. 이미 배출된 의사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떨어지는 시점에도 계속해서는 의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네. 그때 되면은 의사 수가 가잉인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2050년이 되면은 오히려 수요는 그 이후에 줄어드니까 의사가 오히려 남아돌 수 있다. 남아돈다는 거죠. 네. 그 남아도는 거에게 뭐 한 5% 이내에서 남는다. 네. 그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2,000명을 증원을 시키게 되면은 그 5% 남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부는 지금 자꾸 고령화율 30%를 가지고 자꾸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인근의 일본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고령화율이 도달한 게 2023년 최근입니다. 네. 최근인데 그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율이 벌써 30%가 됐는데 예, 도달했죠.
지금 의사 수가 1000명당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20% 되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의대 정원을 안 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1,000명당 2.8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30% 고령화율에 대해서도 2.8명이었죠. 네. 우리는 고령화율이 20%에 2.8명이에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여건이 낮 양호하죠. 네. 우리나라가 고령화율 30%에 도달한 시점이 2035년 정도가 될 거로 추정이 돼요. 네. 그때 되면은 의대 정원 안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네.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5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고령화 비율이 30%가 되는 시점이 2035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니까 증원하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도 의사 수가 1000명당 3.5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가 이미 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8명이니까 현재 30%만 가지고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그렇죠. 의사 수가 그렇죠. 여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고령화율이 일정한 시점을 지나고 고령 인구들이 이제 감소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둬도 고령화율 30%에 3.5명인데 네. 2,000명을 정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감원을 하는 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일본과 비교했을 때 뭐 30%가 되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의사 수가 모자라진 않다라는 게 오히려 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기 네네네. 좋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저희들이 양호한 환경에서 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파란 게 지금 예, 한국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보다 뭔가 의사 수가 훨씬 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00명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정도인데 이걸 늘려야 하느냐 그 필요성에서 뭔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래서 고령화에 맞춰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아주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이 정부의 주장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2050년이 지나게 되면은 고령화 인구도 줄어들므로써 의료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과연 이렇게 늘려놓은 의사 수를 그때 가서 줄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또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여기까지 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늘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의료과, 필수 진료과에 지금 의사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필수과라는 것은 치료받지 않으면 뭔가 사망이 이를 수 있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아과, 내과, 뭐 신경외과, 뭐 여러 분야가 산부인과 이런 분야 정말 필수적으로 의료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필수과에 의사가 없는 것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늘리면 네, 이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서에서도 아까 소아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소아과 전문의는 엄청나게 필요한 숫자보다 많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가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아까도 그 표를 보셨지만 각 분야별로 사실 전문의는 다 계속 충분하죠. 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소아과, 뭐 신경외과, 내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뭐 네, 다 그 있죠. 분야의 전문의 숫자는 오히려 계속 늘어왔는데 환자 수는 줄어도 소아과 네, 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죠? 표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환자 수는 네, 줄어들었습니다만 소아과 오히려 의사 수는 저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소아과 네, 사실 동네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이 도입된 게
1977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네. 그때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제도는 도입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제 그 계층을 살펴보니까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을 직장에 가지고 있는 이제 종업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 시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유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절반이 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한 거죠. 네. 유인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의료비가 비싸면은 건강보험이 남아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쪽에서 내더라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의료 수가를 낮췄어요. 네. 의료 수가를 낮추고 문가보다 낮추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준다는 뜻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적자를 보고 의사들은 병원을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커버하는 급여 부분은 수가는 낮지만은 네.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네. 비급여 부분은 의사들이 마음대로 수가를 결정해서 급여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불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 행위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비급여가 되는 어떤 진료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예, 예. 수입을 충당해주는 예, 그런 구조가 그렇죠. 이게 뭔가 고착화됐다.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 의사와 정부 측에서 합의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표를 넣지 가다 보니까 급여 부분이 보험에서 커버하는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네, 문재인 케어 때 네.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죠. 예. 근데 그 확장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바이탈 분야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필수 의료 분야입니다. 분야.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보험을 커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분야는 수가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분야는 비급여로 불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죠. 네. 적자를 보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이탈을 달라고 보니까 이게 생명을 달아다 보니까 환자도 민감하고 보호자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야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요. 네, 의료사고도 그렇죠. 발생할 수 노동 있고. 강도도 엄청 세죠. 네. 그 다음에 의료사고도 많이 생기죠. 네. 의료사고가 생기는데 소송이 걸리면은 이게 뭐 10억대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데다가 민사상 소송은 소송이지만은 또 행사소송까지 걸려가지고 네. 문제가 됐죠. 네. 그 뭐 이대목동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5년 만에 무죄로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구속당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있던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 숫자는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업을 지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탈하니까 등록된 전문의들은 많고 배출된 전문의는 많지만은 실제 있어야 될 현장에는 없어진 거죠. 네. 아니 그냥 얘기만 딱 들어보더라도 내가 같은 의사라면 내 소아과, 내과 안 할 것 안 하죠. 같습니다. 피부과 예.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속 편하고요. 선택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왜 의사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는 넉넉하고 내과 전문의 넉넉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충분히 있는데 그 과를 하지 않고 다른 과를 하니까 필수과에 의사들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쪽 분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고 다른 과를 간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이유가 낮은 수가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이 필수과는 전부 급여 처리가 되는 예, 이 대상이다 보니까 예. 급여 처리가 되는 항목은 결국은 돈이 안 되는 안 되죠. 예, 이익이 그렇다고 전혀 안 불청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이 있냐면 거의 없다는 그렇죠. 거죠. 피부과 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비급여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하는 진료 행위는 뭐 값도 천차만별 그야말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필수과, 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오시면 비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 행위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급여 처리되는 항목이고 결국은 돈이 안 되는 분야만 있다 보니까 소아과에서는, 산부인과에서는 결국은 남는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피하게 된다. 예, 의사들도 한 사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낮은 수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고 또 역시나 아이들, 엄마들과 어떤 뭔가 민원성 계속 시달리게 되죠. 이런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어떤 감정 노동이 어떤 심한 분야다 보니까 결국 여길 가지 않고 뭐 피부과를 간다든지 이탈이 되네요. 그래서 그렇죠. 글쎄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필수 의료 굉장히 이 뭐 수가를 엄청나게 높여주지 않는 한 뭐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가지고 의사 수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과 갈 사람들이 뭐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되고 해결되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그렇죠. 것이다. 지금 원인이 크게 봐서 세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고 문제,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높은 부분은 이 부분들은 뭐 사명감으로 해소한다 치지만은 저수가 부분하고 민형사상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딱 그 두 가지만 해결해주면 전 문제는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같이 지금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4배 정도, 지금보다 4배 정도 하면은 한 일본 정도 수준이 다르거든요. 네. 다 다르는데 그 정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형사상 소송 부분도 글로벌 스탠더로 정도만 해주면 돼요. 더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사 측에서도요. 네. 그 수준만 해주면 그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의대 정원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어떤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독이 나오는 그 표 있죠. 네네. 그 표를 보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의사 측에서는 새는 그 독을 막아야 물이 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터진 독은 수리하지 않고 그냥 물만 부으면 언젠가는 네. 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붓더라도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지금 독이 되겠죠.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니까 1급수 붓다가 1급수 없으면은 2급수 붓고 2급수면 3급수 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사는 용수까지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에 차더라도 그 물의 질은 어떻겠습니까? 네. 점점 나빠지죠. 네, 오히려 의료 예, 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는 수밖에 거고. 없다.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자꾸만 의사 정원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방의료 붕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의대 증원을 하면은 이 지방의료 붕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지금 지방분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게 지방에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각 의대별로 정원하는 숫자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다 보니까 지방 의대 쪽에서 정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죠. 수도권 뭐 의대들은 뭐 거의 뭐 하지 않거나 네. 해봤자 한 10명 정도 수준인데 네. 뭐 경북대만 하더라도 250명인가요? 근데 그걸 저는 뭐 대학 입장하고 병원 입장, 의사 입장은 당연히 다 달라서 예, 정장하고 의대 학장하고 또 다를 뭐 거고. 대학 입장에서 의대 뭐 더 늘리고 하면 좋죠.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역 의료가 되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도 보면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보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 그 10만 명당 네. 의대 정원이 4명입니다, 4명. 네, 왼쪽에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나오는데 합산을 하면은
자, 수도권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수도권은 지금 4명으로 나옵니다. 의사 수가. 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이죠. 네. 그 지방의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북대, 제주대까지 네. 보시면은 그 정원이 2023명이에요. 수도권이 1035명이고요. 네. 그 한 지방의 의대 정원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2배 많죠. 네, 보니까 왼쪽에 수도권 현재 정원이 1035명. 그런데 오른쪽에 지방 비수도권 보시면 2023명.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지방이 지금 8명이죠. 네, 맨 오른쪽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4명이지 않습니까? 2배 이상. 2배 이상이 높은 상황인데, 네. 그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왜 그럴까요? 그러네요. 지금 어떤 현재 그 표를 보더라도 수도권보다 지금 현재도 현재도 훨씬 많습니다. 지방 의대의 어떤 정원이 많은 걸로 그렇죠. 나와 있네요. 지방 의대 출신의 의사들이 지방에 그대로 남았으면은, 네. 지역 의료 문제 안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만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 의대의 어떤 정원이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방 의대를 나온 그 학생들이 그대로 지방에 안 남으니까 지금 그렇죠. 지방에 그래서 의사가 이제 없는 거죠. 생긴 왜 거예요.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수련할 수 있는 병원,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아, 빅5 그중 수도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스남의대가 폐교됐죠. 서남의대. 스남의대요. 네. 스남의대 폐교된 이유는 수련할 병원이 없어요. 아, 서남의대가 어디에 위치한 병원인가요? 그 전라도죠. 아, 전라도. 예, 예. 네. 근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수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으로 못 올라왔어요. 그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련을 해야 되는데 수련할 병원이 없어서 결국 수도권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던 사람들이 네. 다시 지방을 안 내려가고 주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방 의대는 졸업했는데 이 수련을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의사들이 수도권에 남는 확률이 훨씬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의사가 없죠. 네. 또 근본적인 이유는 네네. 지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예. 뭐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라, 예. 네. 지방, 이건 뭐 지방, 지역, 어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어떤 예. 지역 격차 문제, 이거. 예, 뭐 SRT, 가져가야 KTX 이야기도 하지만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는 지금 지방에 학교들 다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이 없으면 폐기하잖아요. 환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병원을 개원을 하고 네. 의사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부분이 뭐 100%나 태반 이상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담당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병원이라도 지으니까 너 의사 와서 의사 활동하자 그러면 할만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가서 자기 돈 들여서 병원 지어서 병원기기들, 의료기기들 구비해서 네. 봐야 되는데 오는 환자가 없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 어떤, 글쎄, 개인이 사비로. 그러니까 지방의대 출신들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주저앉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일할 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걸 보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역 의료를 살리자고 그러면서 네.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엄청나게 허가해졌어요. 아, 수도권에 지방이 예, 아니라. 예.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고려대병원, 뭐 지금 가천병원 해서 네. 수도권에 11개 대형 병원에 6,600개의 병상을 네.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 대형 병원의 어떤 분원 형태로, 분원 형태로. 짓고 예. 있는데 그게 다 수도권에 수도권이다. 집중돼 있죠. 6,600개 병상이나 예, 된다. 가천, 시흥, 남양주 뭐 네. 이런 지역입니다. 정말 앞뒤 안 맞네요. 지방 살리자라고 하면서 짓는 병원들은 다 수도권이다. 수도권. 네. 그 수도권에 지어지는 병원에 그럼 의사, 전공이 어디서 수급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의대의 정원은 수도권에 2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수도권이 4명, 근데 지방은 8명. 8명, 네.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정원한다 그래가지고
각 의대별로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받고 난 뒤에 뭐 3천 몇 명인가를 그렇죠. 받았죠. 3,000명이 넘었다. 그 받고 난 뒤에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 대거 지방 의대 쪽에 배정을 많이 하겠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배정을 왜 합니까? 수도권에 저렇게 병원을 저렇게 짓고. 그래서 결국 똑같겠네요. 지방 의대 출신들이 다시 결국은 수도권 올라오죠. 수련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도권에 올라와서 병원에서 인턴 그 레지던트 수도권 레지던트 하고 그 전문의 따고 나면은 그분들이 다시 지역으로 내려갈까요? 그럴 그 수도권에 가서 있죠. 주저앉게 네. 되겠죠. 그 지방 의료 문제 해결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인 네.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2,000명 정원을 불쑥 끝낸 거는 네. 의료 계획을 위해서 했다고 이해하기 힘든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진작에 가졌다라 그러면 나름대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어야 되는데 이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졸속이고 뭔가 통계 분석이 잘못되어 있고 또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스텝이 꼬이는 이런 행보들이 좀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일 이제 것 정치적인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의심을 글쎄요.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워낙에 복잡한 문제라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방향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이 의료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좀 이 부분을 얘기해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예. 네, 어떤 저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의료계획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편하고 또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이런 의료 환경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인 이 건강보험 제정, 이 건강보험 제도와 함께 그렇죠. 가야 된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는 쪽으로 고갈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료 수요 자체를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의료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하고 네. 그 전망에 따라서 의료 공급을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에 네. 의료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은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건강보험의 보험 지급비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늘어나는 네, 거죠. 건강보험 지출은 더 늘어나는 늘어나는데 거죠. 과연 이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표를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건복지부가 내놨는데 이 표를 보면은 이 표도 상당히 좀 뭐랄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네,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한 2028년 정도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2028년은 고갈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그 2024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작년 말에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적립금이 네. 여기는 준비금으로 되어 있죠. 네. 28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0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30조라 그러면은 지급 가능 월수가 지금 3.8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왼쪽에 2024년 기준으로 예, 보시면 예. 준비금이 30조,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급 가능한 개월수가 3.8개월이라는 3.8개월이다.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준비금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보니까 세 번째 줄의 단기 수지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마이너스가 적자폭이 되네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적립금도 줄어들고요. 이 준비금도 계속 줄어들고. 예. 그래서 2028년 이제 전망한 거 보면은 네. 지급 가능 월수가 지금 2.7개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가다 보면 2035년 이전에 지급 가능 일수가 아마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이 고갈이 된다는 뜻이죠. 고갈이 된다. 그러면 줄 돈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죠. 줄 돈이 없다는 건 부도라는 얘기죠. 기업으로 치면 부도예요. 네. 그 건강보험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은 수익이 없어지면 그렇겠죠. 건강보험 하지 말자 그러고 있죠. 네. 그럼 파산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의료 민영화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민영화가 되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국민들 보겠죠. 피해죠. 국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돈 없으면 제대로 네, 병원 이용하기도 그럼 어렵고. 민영화 그러면 미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민영화 되면 의사들은 오히려 좋아요. 네. 근데 의대 정원 2,000명 늘려가지고 의사수 늘리면 건강보험재정 고갈 시기를 더 당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히 네, 공급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나니까. 자, 이 표를 보시면은 2000년대 보면 2022년까지 보시면은 부양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파란색 짙은 부분이 노년 부양비인데 지금 가운데 좀 보실까요? 2022년 이쯤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부양할 사람들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뭐 동일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초록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계층은 그냥 뭐 생산 활동 인구라고 보시고 보험료를 내주는 계층이요. 네, 보험료를 지금 내는 계층.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들은 그 고령 인구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면서 대신에 보험료는 못 내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더라도 조금밖에 못 내는 계층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파란색 부분이 그렇죠. 급속도로 늘어나네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 녹색 부분은 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네. 갈수록 줄어든다. 보험료를 내는 계층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한 10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급여 부분이 한 비급여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100조라 전체 그 의료비가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0조를 유지하려 그러면 저 건강보험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2배, 3배 더 냈을 때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를 올린다, 의료 소요를 늘어나는 걸 감안해가지고 의료 공급량을 늘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표를 보니까 좀 앞으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부양 대상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게 그렇죠. 좀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 의료계에서는 그냥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피할 수 갈 없는 것이다. 일이다.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2,000명 정원하는데 박수 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어떤 결과를 네. 초래할지를 모르니까. 우리 이게 초래할 이 결과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낮추고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예, 거기에 좀 맞춰져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예. 그 앞전에 이제 저희들이 OECD 주요 국가들의 건강 지표를 네. 설명을 하면서 뭐 진료 횟수가 우리가 뭐 15.5 1년에 많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고 또 예. 값이 싸니까 사실 아까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이 그렇죠.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재원 일수도 한 2배 정도 많지 네, 않습니까? 입원 일수나. 예. 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OECD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가 어느 정도 모순이 드러나면서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근데 정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는 걸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민영화를 촉진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심까지 할 정도의 네. 그런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요를 뭔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글쎄 의료 수가를 좀 진료비를 높여야 될까요? 건강보험료를 조만간 그러니까 내는 돈을 지금 늘리자고 나올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감기라든지 이런 그 경증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네. 자가 부담하는 게 그렇죠. 뭐 한 2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는 뭐 본인이 부담하는 게 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정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나 2만 원인 거 그렇죠. 예를 두고요. 그 공제액을 딱 그만큼만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는 자가 부담, 그 이상은 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뭐 감기나 뭐 상관없이 다 이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그렇죠. 본인 부담 싸니까 막 하거든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오는 치료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더 추가 그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험료 커버를 예, 해주는데 예. 네, 그런 식으로도 좀 이 뭔가 수요를 좀 통제하고 예, 관리할 예. 필요가 있다. 생각해볼 문제인 것 또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예.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받아도 되는 것까지 안 받아도 가인 진료를 하고 가인 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의사들이 네. 실손보험 가입했느냐고 네. 물어보거든요. 가입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니까 건강보험이 안 나가는 부분이 많긴 한데 급여 부분도 사실은 자가 부담은 30% 하거든요. 네네. 7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30%도 실손보험에서 네. 내줘요.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 실손보험 드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 진료비를 하나도 안 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식이고요. 예. 근데 좀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수입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의사들 돈만 밝히는 사람이 그러죠. 자기들이 다 수입 올려놔 주놓고 의사들한테. 이제 실손보험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측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의료 전달 체계가 잘못됐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네. 이 환자가 지역을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요. 네. 권한을 줘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벗어나게 되면 보험으로 커버를 안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서울 가는 거를 예전에는 통제를 좀 했거든요. 네.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 풀어주다 보니까 이직이 나온 거거든요. 지역 의료도 다 수도권에 몰리는. 예.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많죠, 뭐. 지금 MRI 수가도 워낙에 낮고, 이 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워낙에, 문재인 케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커버를 너무 많이 해주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문재인 케어는 그냥 네. 없던 걸로 해서 네. 원시 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CT 찍고 예. MRI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정을 고갈시키고 파탄시킨다. PA 간호사 문제인 거 우리나라도 전문 간호사들을 조금 양성화, 활성화시키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들이 기초적인 진료까지 네.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사 측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그 의료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고령 인구들의 케어하는 부분도 메디컬 케어 부분보다는 소셜 케어 쪽, 그러니까 네. 요양 부분 쪽으로 네. 치료가 아니라 요양 부분을 많이 넣어가니까 요양 부분은 사실은 고난도의 그런 어떤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간호사들한테 네. 다른 영역의 직역의 사람들한테 맡기는 쪽으로 해서 의사들도 양보할 의사들은 분야가 있다. 고난도 부분은 네. 좀 담당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료계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긴 시간 좀 복잡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좀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좀 쉽게 좀 요약을 해서 큰 부분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게 뭐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린 부분이 좀 한쪽 측면에서 뭐 얘기하는 내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다른 의견도 있으면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정말 이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부분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